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간혹 있어요. 그런 괴짜들이 있다고.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사실 가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부자가 됐기 때문에 적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건 귀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잃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맑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선택한 가난이에요. 불필요한 걸 갖지 않는, 꼭 필요한 것만 갖겠다는 이런 그 생활 신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는 절제의 미덕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욕망과 욕구를 스스로 억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들은 밖으로 드러내어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맑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누릴 줄을 압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누릴 줄 알아요. 즐길 줄 알아요. 또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 이게 제일입니다. 뭘 잔뜩 쌓아놓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해 보세요. 그 가시방석이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면 설사 뭐 갖출 걸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제의 미덕을 배우려면 우선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은 것으로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술을 익혀야 돼요. 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공장에서 뭘 만든 것만이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먼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내 삶에 우리 집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어디에다 가치 부여할 수 있는 일인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그의 삶은 영원히 빈 껍질로 쳐지고 만다고. 겉으로는 화려하더라도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포만 재다가 한 인생 끝나는 거예요. 또 삶의 하나의 기술로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마다 자기 몫이 있잖아요. 얼굴이 다 각각 달라. 또 처지가 각각 달라. 자기 개성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누집의 엄마, 누집의 아빠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독립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삶의 양식이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괜히 부질없는 일인데, 부질없는 일에 비교하게 되면 자칫 시기심이 생기고 또 기죽게 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누구를 닮아? 그렇다고 남한테 해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수입이 뭐 100만 원이건 80만 원이든 그 안에서 살면 된다고. 왜 남과 비교해요? 그 안에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 전에 비하면 얼마나 여건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여건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안으로 사람의 가치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좀 하락하고 있다고요. 그건 우리가 허욕 때문에. 남과 자꾸 비교해서 넘어다보고 누 집 아버지는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우리 아빠는 뭐 얼마밖에 못 버는다고 이래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까지도 감당을 못하고 그냥 흩어버리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줄 알아야 돼요. 둘째로 무엇이든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움켜쥐지 마세요. 그 자리에 성급하게 움켜잡게 되면 곧 후회가 따릅니다.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어요.
내가 꼭 사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고 즐길 수 있으면 된다니까. 좋은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뭐 글씨라든가 내 집에 우리 집에 들여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물관이나 어디 미술관이나 보면 되잖아요. 꼭 내 것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런 욕심이에요. 그 간수하기 귀찮아하잖아요. 도둑말이 귀찮아가지고. 또 없는 돌이 왜 그걸 사? 보고 즐기면 돼. 눈만 있으면 된다고. 어디든지 가서. 뭐 보관할 수고도 없이. 도둑말이 뭐 그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없는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야 되겠지만은 남과 비교하지 말라니까 눈만 갖추세요. 또 목표를 향해 곧바로 직행하기보다는 돌아서 가는 그런 여유를 지녀야 돼요. 그런 풍류를 지녀야 돼요. 옛 우리 모두 그 조상들이 지녔던 풍류가 지금 사라져 갑니다. 그런 멋이 삶의 운치가 사라져 가요. 뭐 잔뜩 눈에다 쌍심지를 켜고 뭘 뭉켜쥐려고만 하지 쓰다듬을 줄을 모른다니까. 내 집안에 이미 갖추고 있는 것도 즐길 줄을 몰라요. 또 헌눈 판다고. 남이 가진 것에 헌눈 팔아요. 최근에 영국에서 내있던 들은 이 얘기인데, 런던에 있는 잘 아는 집 아이인데, 거기서는 무슨 조기교육을 시킨다고 이제 깐 지 한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학교를 보낸다네? 그 이제 아이들한테 뭐, 그게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뭘 장난감을 하나 준대요. 너 대신 있는 아이들한테. 그게 학교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도 또 남의 것을 그 있는 아이들이 모두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더라네. 그 7, 8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남의 것, 지금 놔두고도 남의 걸 갖느냐 이거예요. 다 아이들이 그러더라네요. 뭐 그 예외자도 있겠지만은 그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인종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라니까. 지금만 가지고 만족하고 이제 나와서 뭐 마르기도 하고 축축한 아이들이 벌써 그런 남의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모, 그런 사회에서 자라는 인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씨 뿌려져서 태어난 그런 싹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금방 전화질을 하고 다가서 보다는 이만치서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그리움을 익히는 그런 그 삶의 기술도 필요해요. 참고 견디면서 어떤 그리워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뭐 옛날 유행가 가사에 나온 그런 그 심경도 느껴야 되는데 너무 맹송맹송해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현대 우리들입니다. 잘못된 삶의 기술이에요. 삶은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아쉬움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 사람이 맑아지잖아요. 자기가 정화가 된다고. 그건 그린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런 완전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엄마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제 경제권도 다 엄마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제 아버지들이 큰 소리 못 치는 게 이제 다 이제 뭐 회사에 바로 이제 엄마들 통장으로 다 집으로 넣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전에는 뭐 삥땅도 뜯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경제권이 주부들한테 이양되니까 주부들이 그렇게 이제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엄마들이 진짜 똑똑해져야 돼요. 엄마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 삶의 기술로서 오래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되살려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한번 돌아보세요.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가구가 몇 개나 있는지, 할아버지 때부터 혹은 그 할머니 때부터 또 아버지가 쓰시던 그 물려받은 그런 가구가 몇 개나 있는지 돌아보세요. 낡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세월의 무게는 무엇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 세월 아니고는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 세월의 무게를 지닌 그런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되살려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모두가 이제 새 가구만 들이는 무슨 그 집안이 무슨 훈훈하겠어요? 어디 상처도 하고 어디가 다리가 한쪽이 뭐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이제 어른들 대대로 써내려오는 그 가구 같은 거 지냈다는 것은 단지 가구가 아니에요. 그 집안의 어떤 가훈이라든가 가풍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전승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그것도 최선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귀해요. 고마워요. 그것을 소중하고 아끼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결코 이런 그 생각은 낡고 소극적인 그런 그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식이 저는 그렇게 사니까 이제 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오늘날 지구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뜻을 갖는 이 지혜로운 삶의 철학이에요.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 지구가 덜 오염돼요. 자연 재난이 덜해진다고. 아이고 나 한 사람 우리 동네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개선될 기약이었습니다. 누가 뭐 어떻게 살건 간에 나는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사람은 몸뚱이만이 아니고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영혼은 다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 맑으면 그 다른 영혼에까지 되고 메아리가 있습니다. 메아리가. 좋은 일은 그렇게 영향이 있어요. 우선 나 자신부터 우리 집안에서부터 뭔가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니까요. 뭐 최근에 신문에서도 보도했죠. 환경 위기 시간, 세계 이 지구 환경이 위기 시간, 그 세계 기상학자들, 그 전문가들의 이제 그 앙케이트를 주어가지고 지금 세계 환경 위기 그 시간이 몇 시가 되겠는가 이걸 뭐 조사한 기관이 있어요. 뭐 일본에 있는데 금년이 최악의 그런 그 시간이라네요. 9시 15분. 그러니까 12시면 지구가 종말한대요. 더 이상 지구가 우리 환경, 지구 생태계가 더 감당을 못한대요. 2시간 45분 남았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자들은 부처나 보살들은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저마다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다고요. 뭐 불교에도 뭐 사홍서원이 있고 열의 10대 바라보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건 안 하건 저마다 자기 원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의 힘으로써 성인이 된 거예요. 부처나 보살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의 힘으로써 부처가 보살이 됐다니까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가끔 기도들을 하십시오. 기도. 이건 삶의 재충전이에요. 뭐 절에서 꼭 기도 뭐 동참해서 그런 기도만이 아니고 꼭 절에나 교회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기 집에서 앉아서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기도를 하세요. 자기 정하는 그런 그 맑은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시들해집니다. 그냥 속물이 되고 만다고. 자기 정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세척하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꼭 관세음보살 무슨 남아미살 불려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잡념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앉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삶이 재충전돼요. 시들했던 삶에 어떤 생기가 생깁니다. 가치의식이 뒤바뀌고 사람의 선자리가 날로 위태로워지고 가고 있는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원을 세우지 않으면 늘 흔들려요. 어떤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원만 있다면, 원만 굳세다면 늘 그걸 뚫고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원들을 세우고 사십시오. 가끔 기도들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파로부터 오염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맑고 투명하게 씻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들을 세우십시오. 그 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나누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남이란 누굽니까? 크게 보면 또 다른 나라고, 나의 분신이에요. 아무개를 할 때 그 사람 뭐 체중 몇 킬로, 뭐 목소리를 어떻게 지니고 그 몸, 그가 다 아닙니다. 그가 관계된 세계가 바로 그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관계된 세계를 지니고 있냐에서 그 사람을 인생으로서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도우라고 할 때, 아이고, 우리 집 새끼도 못 도우고 있네. 무슨 나무냐 할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은 또 다른 나라니까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남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친정 엄마뿐이 아니고, 남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도울 차례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제1바람일, 첫째가는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시. 보시 나누는 일이에요. 베푸는 일이 아니라 나누는 일이에요. 나눈다고 해도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닙니다. 근데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있어야 나누지? 말도 안 돼. 꼭 물질적인 생각이 나눈다는 것은 우선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물질이 따라가는 것이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물질이 어떻게 갑니까? 마지 못해 싫어하면서 남의 체면이나 보면서 주는 것,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이란 거듭 말씀입니다. 타인이 무연한 타인이 아니고 또 다른 나예요. 나의 분신입니다. 둘째, 남을 도울 수 없다면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건데, 만약 처지가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남을 도울 수 없다면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 도움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다 같이 충만해집니다. 사실 우리들이 경험해보는, 받을 때보다도 줄 때가 훨씬 마음이 뿌듯하지 않아요. 누가 보건 안 보건. 나눔이란 그런 거예요. 나눔이란 그런 거라고. 받을 때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나누는 것은 그렇게 뿌듯하다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루에도 며칠 회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여기 오실 때도 이제 저 현품 대조한다고 뭐 거울들 몇 번 들여다보고 찍고 바르고 이제 뭐 찍고 바르고 그랬겠죠? 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얼굴의 실체인 자기의 내면의 얼굴, 속 얼굴도 들여다보세요. 겉으로 이제 이 거울에 나타나는 그 얼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진짜 내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거울에 나타나지 않는 속 얼굴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즘 그런 거울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거죽의 얼굴만 보지 말고 자기 속 얼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단속은 잘 하면서도 마음 단속은 까맣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순간순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늘 그걸 반성해야 돼요. 인생은 행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행운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기운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밝은 쪽으로 쓰고 있는가,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는가? 화내는 쪽으로 쓰고 있는가, 웃는 쪽으로 쓰고 있는가? 이건 늘 살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에요.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또 에너지를, 체력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또 오늘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내가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도 살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잔고에는 노소가 따로 없어요. 남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오늘로서 끝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순간인들 헛되이 보내겠어요? 내 인생이 아무개나 엄마가, 아무개나 아버지가 내일로서 이 지구에서 하차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이 정말 간절하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행운을 헛되게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 같이 어울려서 커다란 어떤 생명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가 됐건 돌이 됐건 흙이 됐건 물이 됐건 없어서는 못 살아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서로가 주고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생태계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명의 흐름에 어떤 기운을 줘야지, 어떤 긍정적인 그런 그 도움을 줘야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갖고 와서 우리에게 물려준 생태계예요. 그렇다면 우리 때 잘 갖고 와서 이 다음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때 너무 함부로 허물고 탕진하고 오염시킨다면 우리가 뭘 물려주겠어요? 우리 후손이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내생이에요. 우리 후손이란 추상적인 우리 후손들이 아니라니까. 이 다음 우리 생이에요. 이 다음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충만된 삶을 살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자꾸 이 다음으로 미룬다고. 내일은 없다니까. 늘 오늘이에요. 늘 지금이에요. 내일이 없습니다. 늘 지금이라니까요. 그게 마음 먹었으면 지금 단박 해결이 돼야 돼요. 오늘 저를 만난 인연으로 해서 혹시 그동안에 소원했던 친구 사이라든가 이웃이 있다면은 오늘 가서 마음을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됩니다. 그 자존심 던져보세요. 자존심 어디도 쓸 데가 없으니까 내가 한 생각 돌이켜서 오늘 아무개 스님 만났는데 그 스님이 이제 끝에 가서 뭐 그렇게 마음 열고 편안하게 어디도 거리낌 없이 살라고 이제 당부를 했는데 좋다. 내가 그동안에 어디 묵은 빚을 오늘 갚으리라 해서 자존심 접어두고 뭐 전화질을 하건 직접 만나건 간에 쌓인 게 있으면 풀어버리세요. 그래야 내일이 좋은 날이 돼요.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사세요. 그럼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돈 드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 먹기 사시라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마음을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남한테 덕이 되도록 그렇게 써야 됩니다. 남편이 그 한 10여 년 전부터
살짝 이렇게 다른 여자를 좀 보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집사람으로서 굉장히 용서가 안 되고 저도 이제 그게 불신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뭐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는 행편이고 전화기로 자꾸 확인을 저도 모르게 좀 늦게 오는 날이라든지 뭐 조금 의심 가는 날이 있으면 자꾸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잘못 집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꾸 다투게 자꾸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제가 너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제가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저는 이혼만큼은 사실은 안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뭐 식구들한테 등한시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단지 이제 제가 남편한테 자꾸 집착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제가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을 좀 버리려고 하는데 저도 컨트롤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남편한테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좀 오히려 던져버릴 수 있고 제가 진짜 쿨하게 이렇게 남편을 그 자리 그대로 둔다면 남편은 스스로 좀 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 느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올인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은 아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셨으면 마음 공부가 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네 마음고생하셨어요. 예, 마이크 쥐고 있으세요.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그거 빼고 남편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인물도 괜찮아요? 여자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남편을 얼굴 보고 선택했다는 게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네. 저만한 남자라면 나뿐만 아니라 딴 여자도 좋아할 만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뭐 다른 사회생활도 잘하고 예. 괜찮네. 예. 그럼 이혼해서 내가 재혼하면 이만한 남자는 뭐 손쉽게 만날 수 있겠다. 인물이나 뭐 재력이나 사람 됨됨이나 이렇게 쉽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남편보다 더 나은 사람도 뭐 물론 남은 떡이 크게 보인다고 있기는 많기는 많겠지만은 여태까지 한 3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맞춰 살은 게 아까워서 좀 다른 남자를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헤어지면 되잖아. 그죠? 그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딴 여자 좋다는데 내가 그 굳이 옆에 붙어 살 이유가 없잖아. 그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뭐 싸울 것도 없고 끝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문제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기에는 좀 아깝다. 그러니까 여기 흠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것만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안성맞춤인데 그걸 안 고쳐줘서 버리려니까 나머지 아직 쓸만한 게 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못 버리거든요. 내가 못 버리는데 또 내가 가지려니까 또 흠이 좀 있고 버리려니까 나머지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지금 내 고민이지 남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먼저 알으셔야 돼요. 아 이건 남편 문제가 아니고 내 고민이다. 그럼 남편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내가 아까 얘기하듯이 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나도 피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나도 어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일으키듯이 남편도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상대 여자가 좋아서 바람을 피웠든지 자기가 아내한테 부족한 게 있어서 바람을 피웠든지 취미로 해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볼 남편은 때는 합당치 않지만 예,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냥 요즘 남자들 다들 뭐 그 여자 전화번호 한 서너 명씩은 갖고 있다.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그냥 나는 보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다고 내가 뭐 집을 가정을 깨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 뭐 영화 보고 뭐 술 한잔 마시고 밥 한 그릇 먹는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에 놔놓고 딴 여자분하고 예. 술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할 때 아내하고 동행하는 것보다 그게 더 뭔가 재미가 있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렇겠죠. 그럼 왜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취미로 뭐 슬쩍슬쩍 차나 마시고 뭐 술을 한잔 한다면 별 문제 아니잖아. 내가 무슨 특별히 결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취미 생활 정도로 뭐 영화나 좀 보고 차나 좀 마시는 정도면 그런데 취미생활로 받아들이기에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에 대한 예의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아니면- 생각합니다. 예의가 아니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예의가 아닌 짓을 하는 남자하고 네. 굳이 거기 붙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자식 때문에 그렇죠. 진짜 가면 살펴봐요. 자식은 핑계예요. 자기가 잘하면 생각해봐요. 그 지금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길이 하나 있고, 애 때문에 못한다 하면 애 고를 때까지만 그러면 형식적으로 사는 길이 하나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꾸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취미생활 좀 한다니까 그동안에 나하고 산다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취미생활 좀 하라고 놔두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뭐 딴 여자가 봐도 다 괜찮은 남자인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어느 여자가 좋아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만하게 딴 여자도 눈독 들이는 남자니까 나도 살지. 딴 여자 다 버리는 남자라면 내가 살 택이 있겠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좀 그 풀어주고는 싶은데 도저히 안 고쳐져가지고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남편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몇 개 중에 선택을 하라니까. 선택이 안 되면 이게 내 문제야. 그러니까 뭐 용서를 해줄 것도 없고 남편은 잘못한 게 없어. 용서할 것도 없고 봐줄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선택을 하면 돼. 스님이 얘기한 4개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냥 가라니까. 최대 주주로서 만족을 하든지 취미생활 좀 하도록 놔두든지 그 다음에 자식 때문에 그렇다면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형식적으로 살든지 내 눈에 당장 죽어도 나는 그 꼴은 보기 싫다 하면 오늘로서 딱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끝내버리든지 그건 내가 선택하란 말이에요. 남편 논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편이 쓸만하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탁 믿어. 바람 피운다, 취미생활 이런 생각 다 하지 말고 우리 남편 훌륭하십니다. 우리 남편 나밖에 모릅니다. 가자, 나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딱 믿어. 오늘부터 스님 말 듣고 딱 그냥 믿어버려. 우리 남편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남편이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믿어줘요. 근데 아내가 남편 불신하면 그러면 앞으로 회사 일도 안 돼요. 그리고 반발 심리에 해가지고 더 일을 저지르고 싶어. 어차피 뭐 버린 몸 의심받는 데까지 그 저지르거나 의심받자 이렇게 가요. 자꾸 부추겨, 자꾸 밀어내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주고 자기가 고백을 해도 아이고 여보 당신이 뭐 그렇게 했어. 나 질투심 나라고 당신이 괜히 하는 소리지. 이렇게 딱 감사주고 믿어주고 그래야 같이 껴안아도 이게 깨끗해 느껴지지. 이게 딴 여자 손 탔다 자꾸 이런 생각하면 누구 손해요? 나만 손해요. 왜 자기 손해 날 짓을 자꾸 해? 자기는 지금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바보 같은 여자예요. 자기 손해 날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업도 안 되도록 만들고 건강도 안 좋도록 만들고 헤어지도록 만들고 애들한테도 안 좋고 이 전부 남편이 일으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선택을 하세요. 마누라에게 다른 남자가
남자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어쩔 거냐고 물으니 다른 남자가 없어도 나와는 살기 싫다고 해서 안녕히 가세요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에 분노와 참담함이 컸지만 그 다음 며칠간은 마누라의 행동에 대해 절반은 내 몫이라는 생각과 힘없어 보이는 작은 아들 모습에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후회되기도 해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전혀 대화 불능이었습니다. 최근 며칠간은 멍하고 머리도 아프고 매사에 의욕도 떨어지고 밥도 먹기 싫지만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지은 인연의 과보라 생각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수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스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제 마음도 편해지고 아이들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이게 크게 생각하는 게 참 좋거든요. 이럴 때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게 끝이 없어져요. 여자든 남자든 현재 남편이 제일 좋을 수도 있고 현재 남편이나 현재 부인 말고 딴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이건 인정을 하세요. 인정하겠습니다. 또 본인도 내 부인도 좋지만은 또 어떻게 보통 이래 사람 사귀다 보면 우리 부인보다 더 좋아 보이고 성격도 더 좋고 인물도 더 좋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거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아내가 나 만나 가지고 늘 힘들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 여자도 나 만나서 행복하면 좋지만은 나 말고 딴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다면 그 여자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네가 내 부인인데 네가 이럴 수 있냐, 네가 내 남편인데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상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지 못했는데 딴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 너도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라. 행복하게 살아보고 또 나하고 사는 게 그래도 더 좋겠다 싶으면 어때요? 그때 돌아오너라. 그때 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데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 그런데 너만이 아니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널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면 내 그냥 살 거고 뭐 그동안에 또 나도 딴 여자분을 만나서 그 여자분하고 있는 게 더 행복하다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나 그런 뭐 특별한 일이 안 생긴다면 내 기다릴 테니까 좀 살다가 와봐라. 이렇게 좀 배짱 있게 오기를 하라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만약에 내 딸이라면 결혼해가 사는데 남편하고 너무 힘들어 사는데 안쓰러우면 아이고 인생이 한 번 태어났다 죽는데 그렇게 한평생 괴롭게만 살 수 있겠느냐. 한번 행복하게 너도 살 권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아버지 입장에서 딸을 본다면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반대로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능히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 불행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다. 그리고 나하고 결혼했는데 그가 나를 만나서 더 행복하다면 내가 기쁜 일이지만은 그가 나를 만나서 그 여자든 그 남자가 나를 만나서 인생이 불행하다면 내가 굳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굳이 잡고 살자고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네,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좀 나아나 보세요. 그 뭐 차들어 다니지도 말고 애걸도 하지 말고 그동안에 어쨌든 애도 둘 낳아주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많이 했으니까 그 나가지고 이 존대람 살아봐라 이렇게 좀 놓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나한테 특별히 해준 게 없다면 뭐 없어도 나한테 손해 날릴 것도 없잖아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 마누라가 내가 마누라 없으면 살기가 불편하다 할 정도로 마누라가 나한테 잘해줬다면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휴가 보내듯이 그냥 좀 보내주면 될 거고 마누라가 나한테 별로 해준 게 없다면 뭐 마누라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장은 좀 있습니다. 지장이 좀 있다는 거는 마누라 없으니 좀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불편하다는 건 내가 마누라 덕을 좀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덕 좀 봤습니다. 그래 이제 솔직히 해야지. 덕을 좀 봤으니까 이 세상에 빚지고 살 수는 없잖아, 그죠? 덕을 좀 봤으니까 휴가를 좀 보내주세요. 응? 고생했다. 그래 휴가 좀 갔다 오느라 이런 마음으로 좀 나아줘 보세요. 그 다음에 별로 뭐 덕 본 게 없다 생각하면 마누라 없어도 뭐 내가 별 손해 날 일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많이 불편하면 덕을 그동안에 많이 봤다는 얘기니까 휴가 보내주는 마음으로 내라. 그래 같이 결혼해가 살면서 이 갱년기에 들어가면서 마누라가 바람이 났든 어쨌든 현재의 남편만 가지고는 자기 마음에 충족이 안 돼서 좀 방황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뭐 때문에 주로 다퉜어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한. 본인이 마누라를 좀 무시했어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마누라한테 무시 좀 당했어요? 네, 무시도 좀 받았고. 예. 어떻게 무시합니까? 저는 개인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예, 사무실은 직장이면서 공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다른 손님들도 오고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거의 난동 수준으로 뭐 소리를 지르고 고함 지르면 저는 뭐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내 사무실에 와서 왜 그런데? 바람 편다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돈 문제로 자기가 달라는 만큼 제가 안 주니까 막 돈 내놔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럼 고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여자는 아니네요. 아니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봅시다.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 애틋하게 그래 기다려요?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고 예. 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또 사람이 솔직한 면도 있고 예. 또 생각이 또 넓은 면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 부인을 약간 엄마처럼 생각하는 게 있고 약간 의지하는 게 본인한테 없어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예. 근데 의지가 잘 안 되니까 갈등이 되고. 근데 지금 부인은 큼지막한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씩씩한 남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야성적인 남자를 원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꾸 언니처럼 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남편 없이 사는 기분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좀 의지도 하고 좀 자기를 리드해 줄 남자. 그런데 거사님은 지금 착해가지고 오히려 그 부인한테 의지하고
부인이 뭐 좀 크게 방향도 잡아주고 리드해주고 그럼 거기서 약간 좀 보호받는 그런 게이기 때문에 부인한테는 좀 씩씩한 남자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착실한 남편은 부인의 심리상으로는 그냥 남편 없는 착한 자식 데리고 있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애들한테 뭐 큰 소리도 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잊어버리고. 알았어요? 절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루에 108배 절을 하면서 부인한테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이 원하는 씩씩한 남자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내가 씩씩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어디에도 굴하지 않는 아주 용맹스러운 남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용맹스러운 남자는 뭐 주위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막 수십 명의 사람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어때요? 돌파하는 그런 게 용맹스러운 남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밥에 먹고 조금 생활이 불편하지만은 그건 뭐 사실 인생에 크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에 비하면 밥하기 싫어가지고 불편하다는 거는 핑계가 안 되거든요. 애들은 어떻게 부인이 데려갔어요? 본인이 키워요? 제가 배웠습니다. 예. 애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에 대해서 혹시 불평을 하면 아니다. 너희 엄마는 씩씩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아빠가 엄마 마음에 다 못 채워줘서 그러니까 엄마는 비난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아빠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아무 상처 없이 자라요. 마누라를 미워하고 너희 엄마가 문제다 그러고 이러면 애들이 일단 상처가 많고 또 아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자에 대한 의심병이 생겨요. 못 믿는 병이. 그래서 결혼 생활이 또 불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좀 애들 앞에서는 항상 옹호하고 두둔해 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시킨 대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